안녕하세요. 이제 동영상 6강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 개요를 설명드리고 계속 이어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속증여세는 사실은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부모의 재산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부모의 재산인데 어떻게 상속받느냐, 누가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산 소위 규모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류분 싸움도 많고, 저는 뭐 진짜 실무에서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하고 또 너무 많은 케이스를 상담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지금 같이 수강하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뭐 좀 나이 어리신 소위 자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부모로부터 내가 어떻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상속증여를 잘 알아서 절세를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오는 거 하나, 또 이 상속증여를 잘 알아서 내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들이 너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상속하면 유산과세형, 이걸 꼭 기억하시고, 증여하면 취득과세형,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 뭐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제도 형태가.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유산과세형이 뭐고 취득과세형이 뭔지 이걸 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를 쭉 따라가시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산과세형이라는 것은 유산, 남겼다 이거예요. 남겼다. 그러니까 남겼다는 건 누가 남기냐면 돌아가신 분이 남기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담 삼아서 이것도 헷갈리는 분 있어요. 상속인하고 피상속인, 피를 흘렸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상속인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 유산과세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산을 남겼잖아요. 유산 남긴 거.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다? 남긴 사람 중심. 누가 남겼어? 돌아가신 분이 남겼잖아. 그러니까 피상속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범위를 따질 때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된다는 거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 관할, 예를 들면 세무조사를 어디서 하느냐?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하게 돼요. 피상속인 주소지. 그러니까 이제 여담삼아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버님이라고 하죠. 아버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부여분이셔. 그래서 부여에서 상당히 큰 부자로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아프셔서 부여에서 이제 아프셔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간병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님 부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예를 들어서 부여 세무서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부여 세무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여 세무서가 있다면 그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그러면 나는 서울에 있는데, 자녀들은 서울에 있는데, 세무조사 그 세무사 대행하는 세무사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세무조사할 때 소명하는 것도 그렇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소를 서울로 옮겨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으로.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관할이
세무조사 관할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편하죠. 세무사 받기가 그냥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하니까. 근데 저 간다는 것을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이건 이제 실제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개연성을 그냥 이렇게 소설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50억을 가지고 있다 하면 상당히 부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도가 좀 세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올라오셔서 50억이다. 그러면 조금은 아주 부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한 채에 뭐 몇십억씩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강도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냥 소설 같은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피상속인 주소지가 관할이 된다는 사실이 실무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별표를 좀 해놓으셔요. 그 다음에 상속 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재산적인 이익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 것은 상속으로 보겠다라고 법에 정했다는 거예요. 의제라는 건 뭐냐면 사실관계에 무관하게 그런 것 법에서 정한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상속재산에 넣겠다 이런 거예요. 상속의제라는 것은 지금 축약을 해서 그렇죠.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속재산을 의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 되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나 반박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상속 추정으로 보겠다라고 조문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경우는 상속 재산으로 그런 이익을 재산을 국세청에서 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반박을 해라, 소명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얘기로 이 추정 규정은 입증 책임을 국가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전환해 놓은 거예요.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상속으로 봐서 과세하면 돼요. 근데 납세자가 이건 내가 받은 거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납세자가 추정 규정에 걸리면. 근데 의제 규정에 걸리면 과세납에 과세했을 때 이거 억울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의제 규정은 그대로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다가 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게끔 추정 규정인 경우는 소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상속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는 그게 뭐냐면 증여는 보통 10년 누적에서 6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10년 누적에서 6억. 그래서 10년 지나면 또 6억을 증여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보통 그러니까 한 50대 또는 좀 이르면 40대 정도부터 재산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증여를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한 6억, 뭐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세금 좀 내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해서 양쪽이 균등해져야 나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돌아가셨을 때 세금 재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율 구간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재산이 상당히 쌓였다. 근데 그 재산이 배우자와 적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까지는 증여의 배우자 공제를 설명한 꼴이 됐어요. 자, 상속의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냐? 상속의 배우자 공제는 상당히 많이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남편이 죽으면서 와이프한테 상속이 됐다는 것은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세대를 이렇게 건너뛸 때 자녀들한테 갈 때 세금을 매기는데 더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가 벌었는데 자식이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받았네? 세금을 좀 많이 내?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번 돈은 내 배우자랑 같이 번 거예요. 대부분은
배우자가 집안일을 해줬던 사무실 나와서 같이 일을 했던 같이 일을 해서 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배우자한테 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상속세 웬만하면 안 물리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기본 5억에서 30억까지예요. 30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끔 이렇게 법을 설계를 해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내용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제약이 있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우자 공제가 상속이혼은 5억, 적게는 무조건 5억은 받을 수 있어요. 많게는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나이 이렇게 들어서는. 왜냐하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공제 5억을 못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30억도 못 받고 당연히. 그러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손해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A하고 A 와이프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A하고 A 와이프가. 근데 와이프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이 부분은. 근데 A는 재산이 많아. 근데 와이프가 먼저 죽었어요. 그럼 와이프 죽었을 때 배우자 공제를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5억에서 30억 받을 수 있죠. 있는데 와이프 정작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30억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와이프가 만약에 재산이 있었다. 그럼 배우자 공제를 받고 그 재산이 자녀들한테 내려갔을 때 세금 없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적당히 재산이 있는 게 괜찮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데 남편은 이제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배우자가 재산 없죠. 배우자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신사동 부부 교수 피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부 교수 피살 사건. 그게 뭐냐면 그 큰아들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교수였어요. 두 분 다. 근데 큰아들이 좀 이렇게 잘 안 풀려서 어려웠다 보니까 부모 갈등이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이제 그게 뭐 부모들이 하도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엄마 아빠를 살해해버린 사건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우리 이제 좀 뭐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그냥 요 공제 쪽만 놓고 얘기를 해본다면 그런 경우도 재산이 많은 그러니까 한 분은 많고 한 분이 없다면 그 돌아가시는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먼저 그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거기서 좀 더 설명드리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살해를 하신 자녀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배우자랑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은 배우자 자녀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상속 결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그 경우는 아마 이 큰형이었을 텐데 큰아들이었을 텐데 이 큰아들이 결혼을 안 했다고 본다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둘째 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갑니다. 큰아들은 상속 결격이 됐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런 예만 봐도 어쩌지 일어났는데 재산은 완전히 생각지 않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얘기가 또 옆으로 갔는데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30억 해준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평가는 상속이혼은 전후 6개월 등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전후 6개월 등 이렇게 되는데 이 재산평가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 설명을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한강자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때 몰아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속이혼은 전후 6개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그 정도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세율은 10에서 50. 그래서 1억까지 과표 기준은 1억까지 10%, 1억에서 5%가 20, 5억에서 10억이 30, 10억에서 30억까지가 40, 30억이 넘으면 50%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기준으로 30억이 넘으면 무조건 반절 세금을 국가에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좀 다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증여세는 제가 취득과세형, 이 취득과세란 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취득과세형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아까 얘랑 다르게 이것은 주는 사람은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과세형은 뭐냐면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용어가 주는 사람을 우리가 증여자라고 얘기하고 받는 사람을 받을 수 해서 수중자라고 해요. 수중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취득과세형이기 때문에 수중자를 중심으로 세금 관계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수중자가 만약에 거주자라면 국내 모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수중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부동산만 증여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좀 동영상 강의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외국 나가서 외국인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부모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국내 부동산이니까 증여세를 내죠. 근데 해외에 있는 걸 하게 되면 증여세를 우리나라에서 매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이용해서 재산을 외국으로 돌린 다음에 거기서 유출시킨 다음에 그 돈을 외국에서 증여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증여자는 소위 우리 거주자인데 수중자인 자녀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조세 과세에 있어서 약간의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빈틈이. 여러분들 좀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증여 경우에는 취득과세형, 취득을 중시했으니까 수중자 중심이고 수중자 주소지가 신고도 해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가 수중자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처럼 증여도 어떤 경우는 그냥 증여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법에서. 저게 법에 쫙 열거가 돼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면 증여 아니라고 막 우겨도 안 돼요. 그냥 증여라고 법에서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로 그냥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증여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증여 추정하겠다. 증여로 다시 말해서 증여를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면 너가 소위 말해서 수중자인 쪽에서 수중자라고 보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건 증여가 아니라고 자료를 가지고 소명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 추정 규정이 있고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가 또 있죠. 배우자 공제는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보도에. 자, 10년 누적 6억입니다. 배우자 공제 같이 있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게 상속의제 증여의제가 다 틀리고 상속에도 추정 규정이 있고 증여 추정 규정이 좀 틀리고 배우자 공제도 틀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재산평가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재산평가 시 과세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에요. 여기는 전후 6월이잖아요. 전후 6월. 근데 여기는 전 6월 후 3월. 후가 좀 작죠.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 세율은 10에서 50%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약간 뭐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가라앉아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지금 상속과 증여세 세율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조정하는 게 뭐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전체를 보면 세수 전체를 보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 되겠어요. 어떻게 세율을 조정하는 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상속세를 높이는 게 좋아요, 증여세를 높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상속세를 낮추는 게 좋아요? 증여세를 낮추는 게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10초. 증여세를 낮추는 게 좋죠. 왜 그렇겠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제가 이제 현직 이제 생모법인 대표로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는데 어르신들도 오고 뭐 젊은 친구들도 올 수 있죠. 근데 어르신들이 주로 와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뭐 애가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증여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좀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논거가 생겨요. 아버님,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나를 주면 적은 세금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니 일찍 증여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득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없고 젊은 친구가 돈이나 부동산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처럼 꼭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도 하고 술도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들썩들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율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시점 되면 정책적으로 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동일할 필요가 꼭 있겠냐 싶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약간 다르게 가도 이렇게 해서 어느 때는 이렇게 좀 어떤 세율적을 좀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세율을 좀 바꿔가기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큰 그 개략적인 설명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상속세 증여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하나씩 좀 찍어서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상속에서 의제가 있고 추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의제는 워낙 규정이 많다 보니까 뭐 다 언급하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교재 등등을 참고해서 보시고 상속 추정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상속 추정에서 재산 처분, 재산 인출, 채무부담 이렇게 해서 재산을 처분한 거 또는 재산을 인출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간 거죠. 그 다음에 채무부담 일부러 빚을 져버려요. 이런 것도 일종의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걸 빚졌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액션을 했을 때는 그런 재산 종류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 법에서는 현금, 부동산, 기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쪼개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서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재산으로 넣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을 처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가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두 번째 추정 사례 예가 나오네요. 예를 가지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입할 때 이 불분명한 금액을 다 산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것을 좀 실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용도 불명 금액 해가지고 재산 인출, 재산 처분 인출, 채무부담으로 얻은 금액하고 이제 용도가 입증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예를 들어서 현금 10억을 인출했다고 봐요. 근데 뭐 2억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썼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1년 내에 뭐 10억 인출돼 버렸어 통장에서. 그러면 일단 1년 내 2억, 2년 내 10억 이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10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소명을 해야 된다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해야 되는데 10억 나간 걸 소명을 못하고 다 그 대신 2억은 소명을 했어요. 2억은 뭐냐면 아버님이
당신 그 도년에 마지막에 좋은 차를 사겠다고 벤츠를 산 거야, 2억짜리를. 그러니까 아버지 돈에 10억씩 날라갔는데 인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2억은 보니까 아버님 명의의 벤츠 차 사는데 들어간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소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8억이 소명이 안 된 거죠. 이제 8억입니다. 근데 이 8억을 다 상속재산의 추정으로 봐서 가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8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8억이 억울하면 계속 소명자를 납세자가 찾아야 돼요. 아버님이 10을 인출한 돈이 2억은 벤츠 사는데 들어가고 또 막 찾아야 돼. 근데 없어. 더 이상 찾을 게. 그러면 그 돈은 자녀들한테 상속됐다고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그때 그 8억 전부를 보겠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금액의 20%하고 2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빼겠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해당 금액의 20%는 뭐냐면 해당 금액의 20%는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금방 제가 얘를 10억 인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의 20% 2억이죠. 그리고 그냥 맨다토리로 2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 2억이죠. 만약에 해당 금액이 20억이었다. 그러면 20억의 20%니까 4억하고 2억이니까 작은 거 2억. 해당 금액이 만약에 5억이었다. 그러면 5억이 20%니까 1억이고 맨다토리 2억이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빼는 금액은. 근데 이 경우는 제가 10억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10억에서 벤츠 사는데 2억 들어갔으니까 2억은 소명됐고 용도 불명금액, 소명보담금액이 8억이죠. 근데 이 8억을 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20%하고 2억 이렇게 해서 다시 2억을 한 번 더 빼줘가지고 6억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추정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정규정에 걸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걸린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생겼냐면 상속이 임박하면 막 돈을 인출해버려요. 현금으로 막 계속 인출해버려요. 막 하루 이틀 상관없이 해서 인출해버리면 현금으로 인출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인이 받아갔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렇게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본다면 납세자 우리는 그냥 과세하겠다. 니네가 가져간 걸 보겠다.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걸 볼 테니까 억울하면 소명해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조문을.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때 이제 또 하나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해당 금액의 20%를 따질 때 잘 보세요. 아까 10억이었고 용도 입증된 금액이 2억이었죠. 그러면 용도 불명 금액이 8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케이스에서는 해당 금액을 8억으로 보면 안 돼요. 해당 금액은 요 금액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요 금액 10억. 그래서 이 금액이 10억인 경우는 10억의 20%고 이 금액이 뭐 5억인 경우는 5억의 20%인 거고 이 금액이 뭐 100억이면 100억의 20%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금액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금액 이렇게 해서 용도가 입증된 것까지 해서 8억으로 봐서 8억의 20%에서 1억 6천 하고 2억 그 중에 작은 거 1억 6천 그래서 1억 6천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빼기 2억 빼기 1억 6천을 한다는 거야. 손해야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하면 손해죠. 계산할 때 2억을 빼왔습니다. 이 경우는 그런 이제 실수들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예를 좀 들어드리고 이 나머지 쪽은 좀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상속 추정 사례를 한번 볼게요. 1년 전에 토지를 50억 원에 처분해가지고 50억 원 중 10억 원은 통장에 입금하고 20억 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입금된 10억 원은 3개월 후에 전액 인출됐으나 그중 1억 원만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 상속 추정가액은 얼마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좀 약간은 얘가 쉽지는 않은 예예요 사실은. 근데 실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좀 설명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시면 토지를 50억에 팔았죠. 그러면 50억 판 돈이 통장으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50억이 다.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50억 중에서 10억만 통장에 들어왔어. 그러면 40억은 용도가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0억은 들어왔는데 40억은 용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보니까 용도를 찾아보니까 20억 원은
뭐 그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된 돈을 갚았더라는 거야. 그러면 20억은 입증이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집중. 50억에서 10억은 통장에 입금됐으니까 입증됐고 20억도 입증됐죠. 그럼 얼마가 입증 안 됐어요, 지금? 20억이 입증 안 됐네요. 근데 여기서 보듯이 여기까지가 20억이야, 지금. 이 20억을 다 과세합니까? 아니죠. 이걸 빼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50억 중에 얼마? 20%, 10억하고 2억 중에서 작은 거 2억을 또 빼줘야 돼요. 그럼 얼마? 18억. 18억이죠, 18억. 그러니까 토지 매각 대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설명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재산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산 처분. 재산 처분. 알겠죠? 재산 처분. 재산 처분 관련해서 50억에 관련된 것을 쭉 해보니까 상속 추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50억 빼기 10억 빼기 20억 빼기 2억 해가지고 18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20억을 통장에 입금됐다고 해서 소명된 걸로 봤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10억 자체도 보니까 인출이 돼 버렸어요. 10억이 그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통장 안에 그냥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렸어,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하면 안 되고, 재산 처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인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자, 그러면 10억을 다시 설정해. 이제 10억에서 얼마가 했는데 1억은 사용처가 확인됐다 했죠. 그러니까 10억 빼기 얼마? 1억.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 10억에 대해서 1억 입증됐으니까 용도 불명 금액이 인출 금액 관련 용도 불명 금액은 얼마예요? 9억이라는 거예요. 9억. 근데 거기서 9억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뭘 다시 한 번 더 빼줘야 돼. 해당 금액이 20%고 2억 중에서 작은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억 빼기 1억 빼기 해당 금액의 20%, 10억 곱하기 20%하고 2억. 이렇게 하니까 10억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해서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 토지 재산 처분 관련돼서 18억, 인출 금액 관련돼서 7억 해서 25억이 상속재산에 가산돼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할 적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른 상속세하는 명백한 것들 다 이렇게 플러스 하잖아요. 하고 요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게 억울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 찾아야 돼요. 누가? 상속인들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1년 내, 2년 내 그 추정 규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안인데 5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추정 규정이 없어요. 1년 내, 2년 내만 있지. 그러니까 5년 전에 저런 일이 있으면 과세를 하려면 국가에서 저 돈이 상속인들로 간 것을 국가에서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5년 전에 됐으면 정확하게는 5년 전에 된 시점에 증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증여가 일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 물리고 가산세 물리고, 이제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간 것은 10년 이내 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은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산해서 이제 상속세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이전에 증여세 낸 것을 이제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추징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다시 빼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모님의 재산이 좀 있으시면서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경우는 그 돈을, 그 재산이 어떻게 가는 걸 잘 항상 자녀 중에 한 분은 잘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돈이 싹 그냥 어떻게 됐는데 사망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처럼 소명을 못 하잖아요. 1년 내, 2년 내 그 기간 내 돈이 나갔는데, 그러면 상속 추정이 돼가지고 소명 못 하면 그냥 상속세 내야 돼. 상속받은 사람들이.
상속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좀 이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뭐 내연녀에게 이렇게 막 돈을 조금씩 건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노름에서 막 돈을 잃었다든지 흔적이 안 남아. 근데 어쨌든 막 돈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몰라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 입장에서 소멸할 길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이렇게 흐름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나이 드신 분이라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자녀들이 좀 억울하게 이렇게 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없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이죠. 실질로 돈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다 소명을 하겠죠. 실제 안 받았다면. 근데 이제 받았는데 뭐 어떤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추정 규정은 생각보다는 조금은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조금은 유념해서 이렇게 잘 챙겨야 된다. 특히 상속이 임박했을 때 현금 인출하는 거라든지 재산 채권을 하는 거라든지 채무 부담하는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길게 10년 이상 롱텀으로 설계를 하라고 항상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